세대 교체는 나이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의 교체는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냥 딱 외워두실 거는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해하는데요. 세대 효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20대 때 나훈아 남진을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나훈아 남진 좋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때 김광석, 서태지, 이문세를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김광석, 서태지, 이문세를 좋아하다 죽는 거고, 약간 연배가 더 흘러가서 젊었을 때 이미자를 좋아하면 그냥 이미자를 좋아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게 세대 효과예요. 그래서 20대 때 경험이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20대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성장 과정을 복귀해보면 처음에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고 소년 시절 이후, 이제 청소년 시절 이후부터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사회에 나오는 시점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예요. 그래서 사회를 처음 마주해가지고 사회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의 인식을 세계관 한번 맞춰놔요. 세팅해놔요. 그래서 세계관을 맞추는 건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바뀌어요, 원래. 그래서 그거는 어느 나라나 대체로 그래요. 연령 효과는 나이를 먹으면서 변하는 거. 보통은 이제 보수화라고 표현하지만 반드시 보수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집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먹으니까 집이 최고야. 젊었을 때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먹으면 돈이 최고야. 외모 안 중요해. 그런 게 일종의 변하는 경우죠. 남자가 잘생겼든 여자가 잘생겼든 돈 있는 게 장땡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원래,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거는 이제 가설인데요. 저는 한국 사회는 세대 교체 30년 주기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압축 성장, 압축 도시화, 압축 민주화, 압축 산업화 등등등을 했던 나라인데, 세계관의 형성은 20대 때 벌어지는데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보통 50대 때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대 때 형성된 세계관으로 50대 때 의사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등장한 20대가 보기에는 항상 꼰대인 거야, 꼰대. 답답해, 저 사람 좀. 옛날 얘기 좀 그만 좀 해요, 좀. 왜냐면 자기는 20대 때 그 경험이 평생 간직하고 있거든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우리는 뭐 굶어 죽었어. 우리는 뭐 해도 했어. 그거는 그리고 아니 저쪽은 독재야. 전두환 독재 전두환의 후예들이야.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두환의 후예라 그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의법정에 사형 선고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두환 씨한테. 근데도 지금 계속 윤석열 이퀄 전두환 이런 생각을 가진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많은 유권자들 거의 역사도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중에서 친북인 사람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친북이 아니에요. 북한과 연계된 사람 없는데도 뭔가 과거 경험을 가지고 민주당은 빨갱이 이런 것도 다 이제 실은 세대 효과, 20대 때 형성된 세계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대 교체의 본질은 언제나 아버지 세대의 부정이다. 이제 아버지들은 서운할 수 있으나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인정해야 되고, 세대 교체는 결국 꼰대와의 투쟁이다. 그러면 일종의 약간 변증법적 정반합인데 1960년, 그러니까 6070 세대는 상대적으로 냉전 우파 성향이 강했고, 여기에 맞서 싸우던 4050 민주화운동 세대는 냉전 좌파 성향이 강한데, 지금의 청년 세대는 신냉전 우파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냉전에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준석을 지지했던 2030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2030 남성들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누군지 물으면 1번이 보통은 박정희이지만 비슷한 비중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공을 인정하고 어떤 자유주의적 리버럴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한국 사회의 한국 정치의 1세대는 이승만 세대였어요. 이승만, 여운형, 윤보선, 장면 등등 김구 등등인데 공통점은 구한말 세대예요. 1975년생, 86년생 다 구한말. 그 다음에 첫 번째 세대 교체는 5.16 쿠데타가 첫 번째 세대 교체했어요. 40대 중반, 당시 김종필 씨의 나이가 36세인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박정희,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등등 이분들이 보수가 먼저 세대 교체됐고, 그러니까 그 6.4 장교들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했고, 그때 민주당, 신민당의 주요 당 지도부들은 다 60대 이상, 신익희, 장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이 아니 저쪽은 40대가 하는데 우리도 40대가 하자 한 게 40대 기술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민당 돌풍이부터가 세대교체 분기점이 아니라 5.1부터가 세대교체 분기점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세대 교체는 보수발 세대 교체였어요. 보수발 세대 교체였고 두 번째 2000년에 86세대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1880년대 90년대 이따가 1910년대 20년대생 그리고 1960년대생으로 쫙 바뀐 거죠. 그래서 대충 세대 교체 30년 주기가 작동을 했었다. 나머지는 요 얘기도 하나만 더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그러면 유권자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6070, 4050, 2030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을 분석하는 방법, 일종의 유권자 분석에 관한 문제예요. 유권자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은 그들이 살았던 20대는 어떤 사회였나 라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그때 한국 사회 현실, 경제적인 발전 단계, 정치적인 발전 단계, 어떤 공간, 예컨대 6070 분들은 농촌 세대에 살았었고 등등 그랬었던 거죠.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잠깐 얘기할게요. 청년 정치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청년 정치가 가진 단점은 청년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요. 원래 당연히 그런 거죠. 자원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데 청년 정치가 가진 장점은 변화 지향성이에요. 지금이 싫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지금은 항상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체제거든요. 변화 지향성을 갖고 있고 계약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옛날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요즘 얘기 좀 해라. 요즘 얘기죠. 이게 실은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왜 민주당 출신 청년들은 다 왜 비리비리하냐? 86 운동권들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얘기하는 거를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독자적인 부가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애들 뽑느니 다 그냥 86 한 명 더 뽑는 게 낫지. 민주화 운동이 기여한 바도 없고 더군다나 86은 그나마 민주화 운동 기여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얘네는 감옥도 안 갔다 오고 그냥 형님들 우리 몇 석 주세요. 가장 제가 보기에는 거시기한 게 청년 할당제예요. 그냥 그거는 우리 이렇게 화투나 고스톱으로 치면 떼평 달라는 거야. 떼평. 형님들만 먹지 말고 우리도 좀 주세요. 근데 저는 천하람과 이준석 씨를 높이 평가하는 게 할당 같은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청년이니까 뭘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이 그냥 한바탕 붙는 거예요. 무조건. 당신이 뭘 잘났어. 그래서 무조건 한바탕 붙어야 된다. 그게 일단 기본이다. 요즘 문제는 뭐냐? 과거에는 덜 중요했지만 하나가 젠더, 두 번째가 중국 문제의 부상, 글로벌 밸류체인을 비롯한 경제 환경의 변화,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탄소 중립 문제, 외교 안보 환경의 변화, 이건 중국, 미국, 서방의 세태, 지방 소멸, 지역 격차, 저출산 초고령화, 이 문제를 주요 정치적 아젠다로 만드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세대 교체인 거죠. 나머지는 빨갱이 타령을 하거나 독재 타령을 한 건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분 쓰면 더 잘 쓰는 거죠. 오히려 구간이 명간이라고. 총선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총선 앞에서 질 거라고 했는데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115대 165. 그 다음에 민주당이 더 크게 질 경우는 한 110대 170 가능성도 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저는 이제 민주당이 115대 165면 50석 격차로 지는 거거든요. 50석 격차로 아무튼 40석.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120석을 넘긴 거의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현재 민주당이 110석 미만으로 지고 국민의힘은 160석 이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는 한동훈 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유력한 주자는 한동훈 씨로 촥 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여권발, 보수발 세대교체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세대교체는 5.16이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세대교체는 86세대에 등장해서 보수가 한 번 세대교체를 주도했고 진보가 한 번 세대교체를 주도했는데 이번 다시 보수가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보수발 세대교체. 한국 정치에서 세 번째 세대교체가 본격화될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명 행사 공천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임종석 씨가 한 86학번 언저리 정도 될 텐데 임종석, 기동민, 홍영표 등등 그분들이 이번에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한들 국민의힘은 전부 다 이 한동훈 씨 이하 세대 73년생 92학번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이 차기 대선 주자가 됐는데 홍영표 씨 등등이 2028년 총선 때 지난번에 나 공천 안 줬으니까 이번에 줘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한동훈, 이재명 연합군이 전대협을 작살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이재명 연합군이 전대협을 작살내고 있고 이재명에서 친문 전대협이 이재명 대표가 뭔가 불이익을 주고
친명 성향의 한총련 출신을 대거 박는데 공천하지만 저는 친명 성향의 한총련도 상당 부분을 유권자들이 심판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대협 출신의 상당 부분, 한총련 출신 상당 부분이 같이 쓸려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약간 이 연산군 방식으로 이방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럴까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보수 정당의 차기 대선 구도는 1강 3중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동훈이 원탑, 그다음에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가 약간 다 나름 저력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대선 구도로만 치면은 민주당에는 지금 차기 대선 구도가 없어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총선을 참패하면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든가 무관하게 대중적 권위가 실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있고 왕균이 있으면은 왕균을 싫어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을 도탄해. 이 장수는 절대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백성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인품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알려진 거고, 설령 폭군이었어도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장수인 거예요. 뭐 정책을 많이 알거나 생긴 게 잘생기거나 이런 것도 뭐 선거에 도움이 될 때 그런 거지. 민주당은 어떻게 될 거냐? 이재명 대표는 일시적으로 사퇴할 건데, 지금 민주당의 일반적 전망은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다시 나올 거다. 근데 뭐랄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거의 뭐 국민적 상식이 안 맞는 거잖아요. 선거를 참패하고 한 박자 있다가 다시 당대표를 출마한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출마하든가 안 하든가 무관하게, 당대표를 출마하든가 안 하든가 무관하게 뜻대로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8월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전 출마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한방 북진좀 세게 어떤 약간 뭐 비상식과 상식의 대결 같은 게 벌어질 건데, 당연히 저는 이제 상식이 이길 거로 봐요. 너무 당연하게. 많은 분들은 야 그래도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지금 한두 개 진 게 아니어가지고 민주당 할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혁신민주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가동해야 된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민주당 역사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은 적이 있어요. 그게 2004년 노무현 정부, 2020년 문재인 정부예요. 2004년 노무현 정부는 152석 과반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180석을 얻은 거죠. 그럴 때 민주당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5년 안에 정권을 뺏겨요. 보수가 초토화되고 진보에 대한 좋은 분위기가 있는데,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았는데 반드시 5년의 정권을 뺏겨요. 왜? 세계관이 낡았기 때문에 인가 제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운동권 출신인데, 운동권 세계관의 기본은 반독재, 민주화, 저항적 정서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문제 제기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는 맞는 게 있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아빠는 왜 그거밖에 못해, 엄마는 왜 그거밖에 못해 하지만 막상 엄마 아빠가 되면 세상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야당일 때는 막 문제 제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당일 때는, 집권당일 때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고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론만 쫓아가서 다 하면은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아. 여론이라는 건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좋은 민주당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야당다운 야당이 아니라 여당다운 야당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비주류적 세계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항상 누구 까야 되지 이제? 누구 욕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구 구조상으로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4050이기 때문에 주류적 지위에 근접해 있어요. 투톱으로 주류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세계관이 야당인 거예요. 세계관이 야당이니까 여당이 돼서도 여당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당다운 야당의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여당이 됐을 때 유능한 여당이 되는 건데, 항상 세계관이 야당이니까 여당이 된다음에도 누구를 욕해야 되지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게 비주류적 세계관을 버리고 주류적 세계관으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경제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업이 잘못하는 건 비판하고 뭔가 하지만 기업은 또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는 건지 등등등등을 해야 되고, 정체성의 재정립.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전 세계가 인정해요. 근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대한민국 민주화가 최고라 그랬다가 야당만 되면 독재국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독재의 정치학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정권 교체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독재예요. 러시아는 푸틴의 계기면 죽어요. 나발리가 얼마 전에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독재라는 건 정권 교체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독재예요. 정권 교체가 작동하는 독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권위주적 행태는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뭐 방송 장악을 한다든가 뭐 등등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화는 일단락됐다. 끝난 미션이다. 끝난 미션. 녹차 우려먹듯이 그만 우려먹어라. 민주화 정당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쓴 표현인데 냉전 세력은 탈냉전이 되면 망하고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가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지식노동자들을 위한 정당. 유럽의 사회민주당 계열은 산업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었거든요. 유럽의 사회민주당은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거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지금 넌 누구냐? 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정체성. 넌 누구냐? 너 뭐하는 놈들이냐? 그냥 우리는 뭐 김건희 까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라 넌 뭐 하려고 누구를 대변하는 집단이냐? 지식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 지식노동자냐? 가장 진취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식노동자들. 여기에는 물론 기업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기업하는 사람은 포함하고 대한민국 우리는 뭐 하려는 정당이냐? 미션이죠. 미션은 대한민국은 이미 저 여기서 깜빡하고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1번 나라 만들기. 압축 산업화. 압축 민주화. 압축 복지국가. 저는 한국의 현대사 80년이 이 네 가지를 달성했다 생각을 해요. 1번과 2번은 보수가 주도했고 나라 만들기, 압축 산업화. 최근에 뭐 건국전쟁 다큐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거는 보수가 주도했고 압축 민주화랑 압축 복지국가는 진보가 주도했어요. 그래서 서로 공을 인정해주자. 앞에 두 개는 니네가 주도했고 뭐 우리도 역할을 했지만 뒤에 두 개는 우리가 주도했다. 그러니까 쌤 치자. 과거에 잘한 거는 잘한 대로 인정해주고 과오는 과오대로 지적하더라도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인정해주자. 그리고 역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좀 옛날 얘기 좀 그만 좀 하자 서로가. 그게 이제 4대 업적. 그런데 나라 만들기, 압축 산업화, 압축 민주화, 압축 복지국가를 4개를 달성한 거를 3글자로 줄이면 그게 선진국이에요. 예전에 박세일 교수님이 참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진화라는 태제를 던지고 뭐 선진화 재단도 만들었는데 당시에 선진화를 실제로 만들려면 뭘 했어야 되냐? 복지국가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0년 K-방역이 쓴 다음에 전 세계가 그 시점에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해줬어요. 2020년, 21년, 22년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교안보, 글로벌 밸류체인, 에너지 이런 게 중요해졌다. 감사합니다.